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3단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영상이 좀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는데 가급적 시간 나는 대로 빨리 5단원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단원 한번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문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자, 3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3-1단원, 3-2단원, 3-3단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명확하게 3-1은 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해서요.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직전에 16세기의 상황,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여기에서 이제 명청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3-2단원에서는 교역망이 발달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역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은유통의 발달이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제로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3단원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상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가 증가하는 모습, 인구 변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거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민문화라고 하는 요 주제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서민문화는 사실 매번 나오는 문제 치고는 꽤나 좀 쉽게 주는 문제로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제들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한번 또 카테고리화 시켜보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중요한 공부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한번 문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반란이 전개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즉 이거 연표 문제예요. 근데 연표 문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도를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문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분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이 한성에 올린 보고에 따르면, 자, 이건 뭐 중국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료 자체는 한성에 올렸다고 하니까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최소한 한반도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떠냐면, 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삼계가 등장을 해서, 자, 주씨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주씨라고 하면 떠올라주면 좋을 텐데, 안 떠올라도 사실 이 문제는 푸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주씨의 후예라고 하면 주씨, 아는 황제 중에 주씨를 가지고 있는 황제들, 명나라죠, 명나라. 주원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명의 후예들을 황제로 옹립해서 거병을 했대. 이제 병사를 일으켰대. 자, 그럼 후예를 황제로 다시 세웠대. 옹립을 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명이 없어진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뜩이나 오삼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경정충이라는 사람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뒤엔 없죠? 어떤 사람? 상지신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합세해서 여러 지역을 점령했대요. 또한 이에 호응을 해서 타이완의 정씨 세력도 여전히 반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문제를 좁게 파악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반란은 무슨 반란이냐면 타이완의 정씨 세력의 반란이죠. 그런데 좀 넓게 한번 봅시다.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름을 떠올려줘야 되냐, 어떤 사건,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반드시 떠올려줘야 되고요. 3번의 난, 자, 그럼 복습용으로 3번의 난은 1673년부터 1681년까지 지속이 되었던 반란인데, 이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이 왜 반란을 일으켰어요? 명이 멸망하고 청나라가 명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하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주씨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했다 그랬죠. 남쪽에 명나라가 도망가서 남명 정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남명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족 출신, 어떻게 보면 명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자들이죠. 이 한족 출신의 사람들한테 왕으로 봉해줘서 너희들 고맙다, 너희들의 공로를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봉해줘서 3번이라고 하는 지역이 만들어졌었는데, 나중에 이제 강희제 시기에 이 3번을 취소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한족 출신의 사람들의 세력이 매우 강해지다 보니까 얘네들 3번을 취소할 일이 생기고, 이제 3번 취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니까 이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3번의 난입니다. 자, 그러면 요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건 주씨의 후예를 황제로 옹립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거 누가 일으킨 거냐면 한족 출신들입니다. 한족들이 일으킨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 갓 중원으로 들어온 청나라에 대한 반청 운동의 어떤 성향이 있게 되고요. 역시 여기에 있는 타이완의 정씨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란을 좀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바로 이 반청 반란, 반청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잘 했다면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3번의 난 그리고 타이완의 정씨 세력 진압이라고 하는 이 반청 운동을 진압한 타이틀은 누구에게 갔죠? 그렇죠. 강희제라고 하는 청나라의 황제의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강희제가 3번의 난을 진압하고요. 정씨 세력도 진압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의 난과 정씨 세력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이런 반청 운동이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는 것들은 강희제 입장에서 좀 곤란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희제는 이 반청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청나라의 해금 정책을 강력하게 펴게 되고요. 이 해금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천계령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합니다. 특히나 이건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의식을 한 건데 연안 지역, 즉 바닷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닷가에 살지 못하게. 왜? 타이완은 섬이잖아요. 바다랑 그쪽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 안쪽으로 집어 넣으려고 했었던 천계령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1661년이었고 정씨 세력까지 모두 진압이 된 이후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 강희제 때 반청운동과 천계령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개념이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4번 연해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천계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겠죠. 당연히 반란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니까요. 답은 4번이에요. 이건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연도 없이 푸는 게 훨씬 맞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일단 연도를 하나하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희제 때고 17세기 후반 무렵의 이야기다. 중후반 정도의 무렵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시기적 감각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도를 외워야 한다는 것과 세기 정도의 한 100년에서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1번 쓰시마 섬을 공격하였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지금까지 선택지에 나왔던 거 보면 조선 세종 시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조선 초반부니까 요건 15세기 초반 정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후금과. 여러분, 한국이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중요한 건 둘 다 힌트예요. 후금과 맹약을 맺었고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요건 병자호란이 아니라 정묘호란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 정묘호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핵심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1627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외우고 있어야 되죠. 요건 당연히. 자, 3번. 황제가 토목보에서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15세기 중반 정도에 있었던 무슨 사건?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고 좀 익숙해지다 보면 요 토목보의 변 때 몽골의 포로가 되었던 그 명나라 황제가 정통제라고 하는 황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정확한 연도로는 1449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쇼군의 후계자 문제로 온인의 난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1467년부터 77년까지 있었던 일이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자, 온인의 난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쇼군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생겼던 거고요. 온인의 난은 요렇게 기억해주면 되죠. 뭐의 시작이다. 어떤 시대가 시작된다. 센고쿠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온인의 난 같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온인의 난은 무로마치 막부 말기, 센고쿠 시대의 시작,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몰랐어도 15세기 중후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연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다고 하더라도 1, 2, 3, 5번은 어떤 건지 몰라도 4번은 당연히 강희제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지어서 천계령에 대한 거를 고를 수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군과 명군이 함께 평양성을 수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과서에는 대체로 평양성을 그냥 쓸게요. 평양성을
탈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이 조총을 활용해서 벽제관에서 명군을 공격했다. 요거 교과서에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패배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서술을 하게 되죠. 자, 1번 한번 보고 2번 한번 본다고 치면 평양성을 탈환한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와요. 다음 목표는 당연히 여기 있는 한성이겠죠. 쭉쭉쭉 내려오는데 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지면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게 되고 요렇게 전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되니까 뭐 누구도 한쪽으로 완전히 이기고 이런 상태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요러고 나서 대체로 교과서에도 써 있듯이 휴전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당시 일본 측의 요구가 좀 과하죠. 조선의 남부 사도를 할양을 해달라던가 아니면 뭐 감한무역 같은 걸 재개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황제,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으로 보낸다.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면서 요 한 2년 정도에 걸친 휴전회담이 결렬되게 되고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입니다. 그리고 이 정유재란 때는 꽤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막아냈고요. 이 정유재란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가 여기에 써있는 요 노량해전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정리하기는 했지만 일단 무슨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 그냥 임진왜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임진왜란인지 무슨 전쟁인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 임진왜란이 1592년에 전개됐다. 처음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 거기서 대부분이 알고 있더라고 이거는. 자, 그리고 98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7년간 지속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기후약조가 1609년에 광해군 시기에 전개가 되는데 요 기후약조가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연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후약조 같은 걸 답으로 골랐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저 요거 텍스트를 기후약조의 체결은 1609년 광해군 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공부가 좀 덜 돼서 연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봐봐요. 임진왜란 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이 끝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의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측의 동군이 맞붙게 되는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개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무역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우리는 임진왜란에 많이 병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거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당시에 왕이 광해군 때였으니까 광해군 정권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에 즉 기후약조는 선생님이 지금 아주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기후약조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예요? 임진왜란 봐봐요. 임진왜란 이후 이게 중요한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에도막부가 무역을 재개하게 된 게, 즉 다시 시작하게 된 게 기후약조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당연히 1609년 광해군이라고 하는 것까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 무역이 재개된 거니까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고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혹시 공부가 좀 카테고리화가 잘 돼 있으면 이렇게 교과서상으로 봤을 때 요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도 그렇고 뭐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뭐 타타르부의 알탄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이징을 공격했던 때고 거의 모든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1550년에 전개가 됐었던 이런 일인데 그걸 떠나서도 이게 어느 카테고리, 어느 개념에 묶여져 있냐면 북, 로, 남, 외라고 하는 사건에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북로남해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때 이 북로남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명나라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런 고통들 속에서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개혁을 추진을 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뭐 장교정의 개혁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장거정의 개혁은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끝나고 그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했던 건 요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게 요 북로남해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 시기 앞에다가 잘 둘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1550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 타타르부가 베이징을 공격하였다라고 명백하게 뭔가 좀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선택지에다 표현하는 경우는 평가원에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족이 베이징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사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 더 좋죠. 자, 3번 한번 보고 4번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묶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5번 일본이 조선 남부사도 활양 등을 요구했다. 요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휴전회담이 진행됐다고 했었죠. 그중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5번은 만약에 몰랐다면 요걸 제대로 고르지 못한다,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했다면 5번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조선 남부사도 활양에다가 감합 무역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요게 재개했다는 게 아니라 감합 무역 재개, 그리고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쓰기도 합니다. 무역 재개 등을 요구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요 두 개 선택지가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답이에요. 사실 무슨 전투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 선택지로 넣으면 너무 명백해지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선택지로 넣기에 좀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걸 이제 선택지로 많이 사용하니까 5번 선택지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뒤에서도 몇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왜 3번과 4번은 뒤로 빼놨냐면요. 요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 3-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요것과 관련해서 3번과 4번을 골랐다면 요것도 이제 개념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언제부터 잡을 거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요. 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면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질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후금은 누르하치에 의해서 1616년에 건국이 되고 명나라도 존재하고 있는데 후금이 성장을 하고 명은 쇠퇴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후금과 명나라는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전쟁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선택지 4번에 있는 1619년에 있었던 사르우 전투입니다. 이 사르우 전투는 왜 더 중요하냐? 바로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에게 야, 우리 너 저번에 임진왜란 때 도와줬잖아. 우리가 너희를 제조지은이라고 할 만큼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도와줘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파견이 됐었죠.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연결지어서, 그쵸, 강홍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파병을 했고, 그래서 명과 조선의 연합군이 후금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강홍립은 광해군의 명대로 후금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단이 되어가지고 조선 내부에서는 뭐 요런 이제 사르우 전투에서 후금이 승리하면서 후금이 이제 랴오뚱 반도 요동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요런 것들이 발단이 되면서 1623년에 광해군이 폐위되는 인조 반정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인조 반정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서인 세력들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버텨 나가게 되는데, 그 서인 세력들의 주된 이제 외교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뭐죠? 그렇죠. 이제 친, 명, 배, 금의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후금의 신경을 건드렸던 게 선택지 3번에 있는 바로 저거죠. 자, 요 동네에서 이제 후금과의 전쟁에서 진 당시에 명나라의 장수였던 모문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문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자, 조선의 지역인 가도라고 하는 섬에 버텨 있게 되고요. 바로 이 인조 정권, 서인 정권이 이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 이 군대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되죠. 우리는 그 첫 번째 쳐들어오게 되는 걸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1627년이었어요. 근데 요때는 꽤나 이제 잘 막아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금이 이제 좀 급하게 왔기 때문에 후금이 이제 금방 돌아가게 되면서
되면서 아까 선택지에서 봤듯이 후금과 다시 쓸게요.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되죠. 형제의 맹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명나라와의 이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후금은 홍타이지 때에 이르러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이게 1636년이고 이제 황제를 칭하게 되면서 요 청나라로 바뀐 이후에 직후에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주전론과 주화론이 이제 격렬한 논의를 벌이다가 결국에 이제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죠. 요 병자호란 때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청이 쳐들어온 겁니다. 1636년 같은 해고요. 그리고 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과 청은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요.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조선은 명과 관계를 끊게 됩니다. 두 글자로 쓰면 명과 단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644년에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명멸망은 청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명멸망의 막타 자체는 누가 치는 거예요?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이제 막타를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3-1단원의 핵심 개념 중의 개념이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있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기들을 사료나 자료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일단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조건인 거지, 여기에 있는 게 헷갈린다면 이것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모두 임진왜란 끝나고,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한 거? 임진왜란 끝나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고르면 안 된다고요. 1번과 2번을 고르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놔주면 그것을 이제 자료에서 골라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기초 개념, 기초 공사를 좀 튼튼하게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6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요거 좀 뜬금없는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후에, 그러니까 2021학년도 6월에 12번 문제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훨씬 더 핵심 개념이 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의 동향.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이 최근에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해서 물라카 지배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물라카는 사실 이제 명나라와 이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언제 때냐면 그 영락제 때 그 정화의 항해를 보내면서, 그때 여러분들 앞선 그 기출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좀 잘 들은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의 힌트는 뭐밖에 없어요. 자, 10년 전 포르투갈이 어디를 점령했어요? 물라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지금. 그러면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게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교과서에 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과서에 써 있어요. 1511년입니다. 1507년. 그러면 이제 16세기 초반이죠. 16세기 초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연도,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 이 교역망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교역망의 발달과 관련해가지고 포르투갈이라던가 동남아시아 쪽에 들어왔던 네덜란드라던가 요런 나라들, 에스파냐라던가 스페인이죠. 에스파냐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중요 개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는 이 물라카 점령이 시기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게 16세기 초반 1511년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물라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도로도 좀 봐두시고요. 나중에 교과서 가서 물라카라고 하는 곳을 거점으로 먼저 잡고 점령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선택지에도 몇 번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보면 2단원 때 어려웠던 그 금나라를 멸망시켰던 우구데이칸 문제에서도 1번에 물라카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게 또 선택지로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선택지로도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삼포회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전에 선생님이 잠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삼포회란, 을묘열변은 일본이 센고쿠 시대로, 일단 이 센고쿠 시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을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151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삼포회란. 자, 그러고 나서 1590년이죠. 센고쿠 시대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유재란 발발은 몰라도 돼요. 어찌됐든 전쟁 자체가 정유재란 발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임진왜란 전체가 끝나잖아요. 근데 1597년입니다. 그럼 98년에 끝나게 되고요. 에도막부 수립은 언제죠? 1603년에 에도막부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후금 건국은 1616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이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좀 신경을 자기들도 좀 쓴 게, 여기가 엄청 넓고 여기는 한 10년, 20년 단위죠. 나다라마는. 이제 답은 가예요. 답은 가인데, 자, 그러면 이거 진짜 1511년이라서 1510년 1년 차인데 이걸 외웠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지금 이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한 요 사건이 16세기에 걸려 있는 걸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왜? 이게 1510년이고 삼포회란이, 센고쿠 시대 통일이 1590년이면 사실상 가 자체가 그냥 16세기 자체인 거잖아. 그러니까 16세기에 있었던 사실인 걸 아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게 이미 기출이 되었고 요즘에 점점 더 문제가 디테일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611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랑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가지고 가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자, 포르투갈은 물라카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중국까지도 시장을 넓히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요, 1557년에는 드디어 포르투갈이 어디? 마카오라고 하는 곳에 포르투갈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명나라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덜란드는 어디를 거점으로 잡았냐면, 네덜란드의 거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역이 거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의 수도인 자카르타 근처에 바타비아라고 하는 요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바타비아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가게 됩니다. 요건 1619년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요 동남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건 포르투갈보다 딱 100년 정도 후구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16세기에는 포르투갈, 16세기인 포르투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생각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파냐는 여러분들 거점을 어디로 생각해야 되죠? 그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중에서도 여기 필리핀의 지금의 수도죠, 마닐라라고 하는 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565년이에요. 여기 이제 16세기 중반이죠. 그러면서 에스파냐는 요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에 있는 아메리카와 그리고 유럽을 있는데, 여기에 중간 기지가 마닐라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요 무역을 우리는 갈레온, 당시에 에스파냐가 썼던 배의 종류가 갤리라고 하는 배를 썼었기 때문에 갈레온 무역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뭐 대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고 있을 거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떠올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12번 문제와 같이 당시에 조금 센세이션이 있었어요. 자, 밑줄칭 막부라고 물어봤으니까 막부는 3개죠. 하나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디에도 일단 시기 자체를 특정할 수 있는 뭐 연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힌트를 가지고 무슨 막부인지를 알아달라는 건데, 자, 덴메이 연간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미국이 유통되지 않았대. 굶주린 자들이 미국 상점을 습격하였대요. 관리들이 엄격한 단속령을 내렸음에도 민중들은 무리를 지어 약탈을 계속했고요. 이러한 사건은 180여 년 전에 막부가 개창된 이래 일찍이 없었대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당황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요. 뭐 힌트가 없어 보여요. 힌트가 뭐밖에 없어. 이 덴메이라고 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서술이잖아요. 덴메이만 고유명사잖아. 그러면 힌트가 덴메이 대기근이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그냥 이 문제 틀리는 거죠.
몰랐으면 이 문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덴메이 대기근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모든 교과서에 3-3에 인구 증가와 관련된 파트에 뭐라고 나오냐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인구 증가와 관련된 파트에요. 에도막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에도막부는 뭔가 이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다가 18세기 정도에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다이묘들의 수탈로 인해 가지고 18세기 중후반 정도에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게 덴메이 대기근이 178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몰라도 18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는 좀 잡아주셔야 되고, 일단 더 양보하더라도 에도 막부 시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걸 이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로 낸 거는 맞겠지만 14번 문제 양아치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낸 거죠. 이거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덴메이 대기근 그 자체를 물어봤다기보단 이런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본의 에도막부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에도막부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에도막부인 거를 찾아보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금의 공격을 받아서 천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금의 공격을 받아서 천도하였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금의 공격을 받아서 천도하였다?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송나라. 왜? 송은 금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이만 항저우로 옮기면서 남송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송이 멸망하고 송이 남송이 다시 세워진 게 아니라 천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 남송과 관련해서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것도. 자, 2번 공행을 통해 서양과 공영하였다. 공행 어느 나라죠? 청나라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걸륭제라고 하는 황제부터 시작한 그 공행무역 체제가 걸륭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757년부터 1842년까지 지속이 됐었던 무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볼 때마다 얘기해 줄게요.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18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1842년인 이유는 요거 난징조약 때에 공행무역 폐지 조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고려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여러분들 일본 입장에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으면 어느 막부죠?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좀 바꿔볼게요. 가마쿠라 막부를 공격했었던 당시 몽골의 황제가 누구죠?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 때 고려와 연합을 해서 1274년에 한 번, 1281년에 한 번 공격을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었죠. 자, 그럼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을 허가하는 휴인장을 발급하였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일본에 여러분들 무역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에도막부의 무역 변화는 좀 꼼꼼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휴인장 발급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휴인장 발급이 1635년에 중단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에도막부의 갑자기 형광펜이 에도막부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잠깐 보자면, 자, 이제 1603년에 에도막부가 개창된다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에도막부 초기 한 30년 정도 동안 휴인장 무역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 휴인장 무역은 에도막부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에도막부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에도막부만 봤을 때도 한 30년 정도 휴인장 무역이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일본 상인들에게 휴인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허가증을 발급을 해준 거죠. 허가증을. 이 무역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장사를 하면서 다이묘들의 성장이 커지니까 에도막부가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요. 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에스파냐 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과 교역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트교가 들어오는 거야. 이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휴인장 무역을 중단시킵니다. 이게 1635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쇄국 정책을 강화해 나가게 되는데, 즉 나라 문을 닫아 걸게 되는데요. 이 쇄국 정책의 핵심은 뭐였죠? 자, 그렇죠. 포르투갈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내항 어디 일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항 금지를 시킵니다. 이게 1639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지마라고 하는 곳에 누구만 상인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네덜란드만 장사할 수 있다. 왜? 네덜란드는 우리 뭐 안 한다? 크리스트교 포기 안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 슈인장 무역 시기, 그 다음에 이 슈인장 무역이 30여 년간 지속이 되다가 이후에 네덜란드만 허용이 되고 있는 요런 시기. 그래서 요 슈인장도 에도 막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5번 무역항에 시박사를 두었다. 요거는 일단은 송과 원에게 주로 들어가는 선택지긴 한데요. 물론 당 때 시작이 됐으니까 당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교과서에서는 송과 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뭐 더 볼 개념들은 문제들 더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1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량이 좀 많죠. 여기가 문제 낼 게 좀 많아요. 자, 19번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다 보면 19번 같은 문제만 딱 보더라도 이거? 서민문화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면. 자, 조선은 정기적으로 가에 사신단을 파견을 했대요. 사신단의 일원인 박지원은 자, 가나라의 수도가 베이징이래. 베이징에 서점가와 천주교 성당 등을 방문해서 중국과 서양의 문물을 접하였고 사신단의 경험을 토대로 열하일기라는 견문록을 남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홍대용과 함께 이 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자, 두 가지 힌트 나왔죠? 수도 베이징, 그 다음에 북학론. 자,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는 거잖아. 그리고 수도가 베이징이었고 당시에 청나라는 연경이라고 불렀죠. 지워야 돼. 연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사신단이 뭐야? 연경으로 가는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왕조예요? 청. 그러면 청 왕조가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본다면, 자, 청 왕조 시기면 조선 후기까지 다 포함이 되고 에도막부도 중후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홍로몽 요거 청나라 시기에 볼 수 있는 소설 맞죠? 이 서민문화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서민문화라고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키워드들은 그냥 다 가지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니은 우키요에를 구입하는 존인. 그래서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 존인문화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핵심 키워드로 우키요에라고 하는 요 판화 배웁니다. 그래서 니은 맞죠? 요 에도막부 시기니까요. 자, 디귿 사서집주를 저술하는 주희가 직접 사서집주를 쓰고 있을 때면 언젠 때예요? 남송 때죠. 훨씬 앞이죠. 이건 시기가 안 맞고요. 리얼 볼게요. 주자감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주자감 어느 나라의 학교였어요? 발해의 학교였습니다. 발해. 그러면 요 발해의 주자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러니까 요 서민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볍게 쳐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1학년도 9월인데요. 9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쟁.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밑줄 친 전쟁 중에 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전쟁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뒤쪽까지 포함하면 뭐 6.25 전쟁이라던가 베트남 전쟁 아니면 뭐 국공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잘 물어보지 않고요. 디테일하게. 이런 전쟁들까지 포함해도 전쟁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를 봤을 때 대충 좀 추려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적이 전쟁을 일으켜 지나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해쳐서 조선 백성들의 처지가 차마 말할 수 없대요. 자, 그럼 조선과 관련된 전쟁이에요. 조선의 국왕은, 요거 힌트죠. 국왕은 평양을 떠나서 다시 피신을 했어요. 그럼 왕이 지금 피신을 했으면, 그냥 평양에 안 들어가 있으면, 왕이 피신을 했으면 다 뭐 있어요? 조선에서 왕이 피신한 거. 그렇죠?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모두 다 왕이 피신을 했죠. 근데 평양을 떠나서 더 피신을 했대. 요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다음 사납고 모진 적이 조선을 차지하면 요동을 침범할 거래. 그래서 우리 영토에 적이 들어온 뒤에 방어하면 이미 늦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당시에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파병을 했었던 실제 목적이죠. 이게
실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교과서에서 다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힌트로 가져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황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 때가 임진왜란 때입니다. 자, 그래서 만력제 때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만약 기억을 할 거면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할 거면 첫 번째 만력제 때가 언제냐면 만력제가 장거정을 등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장거정의 개혁이 시행됐던 때고요.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황제가 요 만력제입니다. 그래서 요 장거정을 등용한다라고 하는 건 왜 장거정 개혁이 언제라고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어? 임진왜란 직전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이면 거의 대부분 요렇게 나올 거라고 했죠. 무역재개라던가 조선 남부 사도 활양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즉 휴전회담의 내용들을 주로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전투 이름 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명확하거든. 자, 그러면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가도에 주둔했다. 이거 모르겠으면 아까 선생님이 쭉 길게 얘기했던 임진왜란 이후의 흐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이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청해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네요. 청해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즉 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었던. 그리고 힌트는 청도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청이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이거 병자호란 때입니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했었으니까 이런 거 가볍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윤관, 여진, 동북구성 다 힌트죠. 요거 여진족이 한창 강력할 때 우리 요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10에서 11세기에 거란이 강력할 때, 12세기에 여진이 금나라가 강력할 때, 그 다음에 13세기 몽골이 강력할 때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럼 요거 12세기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됐었어요.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런 방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했으면 1575년인데 요거 연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만 요 오다 노부나가가 활동할 때면 센고쿠 시대죠. 자, 그러면 요거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센고쿠 시대가 누구에 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임진왜란 이전의 일인 게 여러분들이 연도를 몰라도 스토리로 명확하잖아요. 그럼 5번도 골라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답은 명백하게 3번이에요. 그냥 다시 한번 형광펜 쳐볼까? 이 선택지 여러분들 그냥 한번 꼭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이 실시된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3-2단원 은유통과 관련된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구가 증가하여 호구를 조사하기가 어려워지자 장정수를 속여서 사람 수를 속여서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또한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장정이 늘어서 인두세인 정세를 가난한 장정이 늘어가지고 인두세인 정세를 징수하기도 곤란했대요. 이에 조정은 장정에게 매기는 정세의 총액을 고정해서 이에 정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여러분들 요거는 뭐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냐? 1조 편법이라고 하는 제도와 지정은제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잘 해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죠. 자, 여러 세금의 항목들이 있었는데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개로 고정했습니다. 지세, 그 다음에 정세라고 했어요. 자, 지세는 토지세입니다. 정세는 여기에 써있듯이 장정들, 남자들에게 매기는 인두세예요. 사람 머리 숫자마다 매기는 세금 같은 거란 말이야. 지세와 정세로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얘를 뭘로 내게 했어요? 은으로 내게 했던 게 1조 편법이고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건 명때고요. 명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건 장거정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지정은제는 청나라 때입니다. 똑같이 은인데요. 여러분들 지정은제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래서 시행한 거예요. 지정은제는 어떻게 한 거야? 자, 정세는 사람 머릿수마다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는 증가는 하기는 하는데 정세를 내기가 싫어서 우리 집의 장정수를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난한 장정들이 늘어나서 인두세를 제대로, 즉 정세를 제대로 낼 만한 인구가 줄어들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청나라 때. 이걸 최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 지정은제의 모티브가 될 만한 이 정세 총액을 고정하게 된 건 강희제 때인데요. 강희제 때 이런 거야. 우리 인구 이미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더 이상 인두세를 늘리지 않겠다는 거야. 사람이 더 태어나도 걔네들은 장정의 숫자로 세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현재의 장정 수를 기준으로 고정을 해서 그 정세를 지금까지 있는 장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세를 고정해요. 더 이상 안 늘려. 그래서 이 정세를 n분의 1에서 그냥 지세에다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세금 항목이 하나가 됐죠. 이제 하나가 됐고 그냥 이걸 n분의 1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내게 하는, 뭘로? 은으로 내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정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즉 새로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정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모든 교과서에 어떻게 써 있어요? 18세기 초반으로 써 있습니다. 물론 황제 때로는 강희제 다음 황제인 옹정제 때인데요. 그냥 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8세기 초반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세기 초반, 즉 18세기 초반 이후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는 정확한 연도가 써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다 18세기 초반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합시다. 몰랐으면. 요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몰랐으면 써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니까 18세기 초반으로 보도록 합시다. 1번. 한국,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였다.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했으면 요거 1609년인 거 외웁시다 이제. 요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1609년인 거 외우자고요. 광해군 때고요. 그러면 적어도 딱 임진왜란 직후에 무역을 재개했을 때니까 한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이겠구나. 얼추 본다면 너무 앞쪽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기후약조 체결, 에도막부의 무역 재개라고 하는 개념 아까 설명했었습니다. 2번. 중국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계령으로 해외 출항을 금지하였다. 요거 못해도 17세기 후반에 끝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7세기 후반에 끝이에요. 끝. 천계령은 그냥 끝났다고. 그럼 18세기 초반으로 오면 천계령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천계령은 반청운동이 진압되는 1684년까지 진행된다는 거, 요거는 요 정도는 충분히 아주 중요 개념이니까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신상이 이로울 겁니다. 나중에 최종 수능 때는요. 자, 3번. 장거정의 주도로 재정개혁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뭐와 관련된 거예요? 1조 편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요 1조 편법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그래서 1조 편법이라는 걸 만약에 이걸 3번을 1조 편법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그냥 이거 너무 앞쪽, 지정은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임진왜란 뭐라고 해서 장거정은 그냥 시기 잡으면 무조건 임진왜란 직전이라고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16세기 후반인 거고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자, 4번. 휴인장을 발급했다. 여러분들 휴인장 발급도 시기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1603년에 에도막부가 세워지고 나서 한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7세기 미안해요. 17세기 초반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수인장 무역은 요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5번. 일본 덴메이 연간에 재해로 기근이 발생하였다. 여러분들 덴메이 연간에 재해로 기근이 발생하였다. 저번 문제에 뭐 있었어요? 덴메이 기근을 문제로 한번 냈죠. 에도막부로.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낼 수 있어요. 어떻게? 덴메이 대기근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선택지로. 덴메이 대기근이 언제였다 그래서 18세기 후반,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1780년대였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입니다. 요 심지어 답이에요. 여러분, 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교과서에 덴메이 대기근의 시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자, 우리 앞에서 봤던 2021학년도 6월 14번 문제에서 덴메이 대기근이 에도막부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걸 문제로 물어봤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까지 9월 모의평가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본 다음에 6구를 본 다음에 수능을 봤다면 그 전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더 준비가 되고 수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선양을 지나온 우리 사절단 일행이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 황제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대. 목적지인 가에 도착하자
굉장히 번화했대요. 강남의 쌀이 운하를 통해서 여기에 가라는 도시에 운송이 되고 각종 물품이 전국에서 집결되고 있대요. 내일은 유리창 거리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서적과 탁본을 구입하고 여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뭐야? 경극. 경극. 이런 방식으로도 서민문화를 내는구나. 여러분들 봐봐요. 이 경극은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수도에서 유행했었던 연극 문화여서 경극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수도가 어디냐면 베이징이고요. 그리고 베이징은 여러 나라의 수도였잖아. 그 중에서도 청나라 때입니다. 이 경극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베이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제 때의 베이징인 거야? 청나라 때의 베이징인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그냥 베이징이라고 하는 수도, 이 공간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있는데 이 청나라 있잖아요. 청나라. 이 청나라 때의 베이징이라고 하는 것도 경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금릉기기국이 설립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 금릉이 어디냐면 난징입니다. 난징. 그리고 이 금릉기기국이 설치된 게 왜 설치된 거냐면 양모운동으로 설치되었던 기계공장이에요. 그리고 누가 만든 거냐면 양모운동 때 이홍장이 주도해서 만든 게 이 금릉기기국입니다. 지금은 공간, 어떤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난징이구나, 그럼 베이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물어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처음 접했다면 1번에서 얻어야 되는 건 중요 도시들과 관련된 정보들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파악하지? 어떻게 파악할까요? 기출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왔냐라고 하는 건, 즉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기억을 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디까지 출제가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어디까지 출제가 됐느냐는 기출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릉기기국이 난징이라고 하는 건 뭐다? 외워야 되는 정보인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2021학년도 9월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2번이 조금 더 쇼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소번화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성세자생도라고 해서 괄호치고, 그러니까 성세자생도 괄호치고 고소번화도라고 돼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고소번화도 괄호치고 성세자생도라고 써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세자생도는 언제 그려진 그림이냐면 청나라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18세기인데 이거 도시 문제잖아. 이게 어디냐면요,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수저우라고 하는 매우 발달된 도시가 있어요. 이 수저우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린 게 고소번화도 성세자생도입니다. 아주 쇼킹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저우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정보는 요 고소번화도 성세자생도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요거 꼭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나중에 문제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고소번화도의 배경이 되었던, 즉 수저우라고 하는 도시인 거 기억할 거고, 청나라 18세기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할 겁니다. 같이 이렇게 연달아 기억을 할 거예요. 자, 3번. 신라 사신과 유학생이 방문한 곳이면 뭐 많겠지만 어디쯤일까요? 한 장안성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그쵸? 4번. 송이 금의 침략을 받아서 천도했던 곳. 수도를 어디로 옮겼었죠? 이만으로 옮겼었죠? 그리고 항저우, 지금의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저우랑 항저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수저우랑 항저우가. 자, 5번 한번 볼게요.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이거 어디예요?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곳이면 난징인데,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조약이 체결된 곳은 텐진조약도 있죠, 여러분들? 텐진조약도 있고, 결국에 2차 아편전쟁의 결과 마지막으로 체결된 곳이 어디예요? 베이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번을 베이징을 통해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골라줘야, 같이 기억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건, 텐진조약, 베이징조약 묶어가지고 크리스토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됐다던가, 서양 외교관이 베이징에 주재한다던가, 이런 것들 내용도 한번 기억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쇼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출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데, 기준은 기출이니까 기출에 있는 건 먼저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 6월, 9월에서 힌트를 줄 거야. 우리 여기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걸 6월이랑 9월에서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기억을 더 하고 수능을 보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이미 나온 기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금능 기기국 다시 나오면 난징, 양모운동, 이용장이라고 하는 정보 가지고 갈 거고 2번 고소번화도면 청나라 18세기 수저우 가지고 갈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어려운 개념까지는 아니었으니까 1, 2번 꼭 기억을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가인물을 파견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명나라와 관련된 문제기는 해요. 좀 이따 찾아볼 거지만 근데 명나라와 관련된 문제인데 왜 3단원에 넣었냐라고 하는 거는 명나라를 물어보면서 유통과 관련된, 즉 교역망과 관련된 문제를 선택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무슬림이었던 가의 이름을 따서 건립한 곳이래. 조공 확대를 꾀한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차례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여러 지역을 항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거 문제 어떻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조공 확대를 꾀한 목적으로 갔던 거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차례 여러 차례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여러 지역까지 항해했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그냥 정화인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화가 무슬림이었던 게 힌트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화인 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유출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고 이 사람을 파견했던 나라면 명나라죠. 그리고 이 황제가 우린 영락제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화가 마지막 항해를 갔을 때쯤에는 황제가 바뀌어 있을 때기는 한데요. 처음으로 이제 보냈던 건 영락제니까. 자, 그러면 명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갈레온 무역을 주도하였다. 아까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상징 에스파냐 무역 형태가 갈레온 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이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 필리핀의 마닐라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번 감합을 발급해서 즉 감합을 발급한 거면 어느 나라예요? 답이 3번이죠. 명나라죠. 명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자 봐봐. 명나라 무로마치막부 이렇게 해서 감합무역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이 감합이라고 하는 게 문서잖아요. 문서. 일종의 무역 허가증이잖아. 이 문서를 누가 발급한 거야? 명나라가 발급한 거잖아요. 이런 선택지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은 유출을 막고자 신패를 발급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4번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신패라고 하는 문서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이제 천계령과 관련된 것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여러분들 봐봐요. 반청 세력들이 반란을 막 일으키고 있었어요. 막 1673년부터 81년까지 3번에 난 막 타이완의 정씨 세력들 난리치고 이러다가 요게 다 진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천계령이 요게 이제 진압이 됐어요. 강희제 때. 그러면서 글자도 제대로 못 쓰네. 자, 천계령이 해제가 된단 말이죠, 이제. 요게 1684년이었어. 천계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천계령이 해제됐다는 건 바다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냐. 청나라 상인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또 무역 많이 할 만한 곳 어디?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에 어디로 가냐면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가사키로 많이 가요. 나가사키 이제 왜냐면 이제 일본이 나가사키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무역하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 나가사키로 간단 말이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마구잡이로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막 팔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당시에 달러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통화인 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청나라에게. 그래서 일본의 당시 에도막부죠. 일본의 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즉 일본 나가사키에 천계령이 해지고 나서 신나가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열심히 오는 거야. 은유출이 심각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역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무역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신패라고 하는 일종의 무역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무슨 목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가사키에 천계령 해제되고 나서 청나라 상인들이 열심히 오니까 일본은 은유출이 심각해지고 이걸 좀 막기 위해서 발급한 게 신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은유출을 막고자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패라고 하는 건 뭐와 연결 지어줘야 돼? 천계령 해제와 연결 지어줘야 돼요. 천계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신패를 발급할 일이 없어요. 왜?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 신패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고, 그럼 뒤쪽에 신패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적당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5번 말레이 반도에 있는 물라카를 점령하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물라카 누가 점령했다고? 포르투갈이라고요. 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포르투갈 1511년이었어요. 시기도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조금 유추가 필요해요. 자, 우리 왕조가 산하이관, 산해관을 넘어서 중원에 들어와 농민군을 몰아내고, 사실 이것도 힌트예요. 농민군을 몰아내고 천하에 군림한 지가 80여 년 정도가 들어왔대. 자, 그럼 농민군 몰아내고 이제 중원에 들어왔대요. 어질고 의로운 정치를 행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문화가 융성한데 어찌 우리를 짐승과 같다고 하는가. 자, 그럼 우리 왕조가 산해관을 넘어서 중원으로 들어와서 농민군도 몰아내고 중원을 먹은 지가 80년 정도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짐승 모랑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왕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유추를 통해서 요게 청나라구나. 청나라군. 왜? 이 농민군 누구예요? 이자성이잖아. 왜? 이자성이 명나라를 멸망시켰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그 이자성이 점거하고 있었던 베이징을 다시 점령한 게 청나라였잖아요. 농민군을 몰아내고 중원에 들어와서. 그러면서 이 산해관을 넘을 때 도와줬던 애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3번이 되잖아. 산해관을 넘어가지고. 몰랐으면 기억하세요. 산해관을 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었던 애들이 나중에 3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일으키는 반란이 3번의 난인 거고요. 그래서 요 나라는 지금 청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 힌트만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평가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왕조는 지금 청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번 송과 전현의 맹약을 체결을 했으면 1004년이고 이거 누구예요? 거란이죠. 요 나라입니다. 자, 2번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였다. 금나라 또 있고요. 금나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원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랬겠죠. 자, 3번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게 청나라에 있었던 일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희제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정씨 세력 진압한 이후에 뭐가 해제된다? 천계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늘 그냥 거의 세트 메뉴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 에도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인데 요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합시다. 광해군 시기에 에도막부와 무역을 재개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기유약조였죠. 기유약조 160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선 광해군 때 1609년에 기유약조를 체결한 이후에 보냈던 걸 우리는 통신사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트 메뉴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5번 몽골 오이라트부와의 전투에서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번에는 무슨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아까 선택지에 있었던 토목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빠져 있죠. 우리 이 사건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1449년 그리고 이 황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통제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 외우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때 만약에 나중에 자료에 정통제 이런 거 보였을 때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러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15세기 중반 때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고,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에 대한 질문이니까 청나라가 아니죠. 자, 그러면 13번 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자, 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요 문제는 만약에 몰랐다면,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사례들을 몰랐다면 암기할 것. 뭐를? 이 문제 자체를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많이 할 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해설한다기보단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임진왜란 끝나고 난 임진왜란의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임진왜란의 영향. 예를 들면 명나라는 어때요? 명나라는 쇠퇴하고요. 뭐 후금은 성장하고, 그다음에 조선은 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러고 나서 무역을 재개하고 뭐 통신사를 보내고, 뭐 명나라의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 뭐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죠. 그다음에 일본의
에도 막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본은 이제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는 것 자체도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죠.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는데 많은 문화 발전을 일으켰다. 왜? 조선에서 문화재도 가져가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문화재도 가져가고, 성리학자도 잡아가고, 그리고 도자기 기술자들도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이게 나중에 에도 막부의 문화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과서에 요 도공이라던가 뭐 성리학자라던가 요런 사례들이 실제 뭐 탐구활동이라던가 이런 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투항한 사야가는 새로운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격 기술을 전수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다. 사실 여러분들 사야가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러진 않겠죠. 그는 왕으로부터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고 훗날 정의품 정원대부에 올랐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뭐와 관련된 거야?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의 조선에 투항했던 항외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사야가라고 하는 이 김충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로로 끌려온 이삼평은 아리타 지역에서 양질의 점토를 발견하고 도자기를 굽는 가마를 만들었다. 그의 명성이 점차 퍼져나가 많은 장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그는 훗날 도자기의 시조, 도조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이삼평이 자리를 잡은 이 아리타 지역은 지금도 일본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고 이 아리타에 가면 이삼평비가 세워져 있어요. 도조 이삼평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게 교과서에 많은 자료라던가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문화 발전과 관련돼서 특히 도자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야가, 김충선, 항외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삼평, 아리타 지역, 요런 아리타자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카테고리로? 요 일본 문화 발전, 임진왜란 이후의 문화 발전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전쟁을 통한 인적 교류와 문화 전파를 찾아본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요대로 한번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표 문제 오랜만에 나왔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문제입니다. 주근은, 자, 주인공이네. 주군께서 조선을 정벌하러 갈 거래.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자, 그럼 이 주군은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일본일 수도 있어요. 임진왜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3단원에 넣어놔서 그렇지. 근데 조선을 정벌하러 갈 거래. 그럼 일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후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명나라는 아니겠지. 명나라는 조선 정벌한 적 없잖아요. 조선 정벌을 명하면서 말하기를 조선은 대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대. 그러나 이번 출정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는 게 아니래요.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나라의 장수가 우리를 저버린 무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도 토벌하라. 이게 핵심 힌트죠. 자, 조선과 관련된 거고 어떤 주군, 어떤 나라의 왕인 주군과 조선이 관련된 문제인데 조선을 정벌하러 갈 건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래요? 이 평안도의 섬으로 들어간 명나라의 장수가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대요. 자, 섬이 어디예요? 이거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도고요. 이 명의 장수가 누구예요? 이름 써봅시다. 모문룡이라고 하는 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힌트, 우리 선택지로도 나왔잖아. 모문룡이 가도에 이제 뭐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주군이 누구야? 주군이 누구야? 이거 홍타이지예요. 홍타이지. 당시에는 후금이었겠죠. 후금이었겠죠. 왜? 지금 이 상황은 뭐니까? 정묘호란인 거니까요. 정묘호란. 여러분들 요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합시다. 병자호란의 앞선 바로 앞에 배경이라고 한다면 후금이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리고 황제를 칭한 다음에 조선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조선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이 없자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자, 나가시노 전투 있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으면 여러분들 요거 모은 상황이에요. 임진왜란 상황이죠. 그리고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르후 전투면 어떤 상황이에요? 후금과 조선, 명나라가 싸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인조반정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인조반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개칭했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 아까 다 설명했지만 사르후 전투 때는 왕이 누구예요?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아직 중립외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 광해군을 강홍립을 보냈을 때 투항을 하라고 한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서인 정권이 인조를 세우고 나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외교 정책이 어떻게 돼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쵸? 친, 명, 배, 금으로 바뀌었죠. 친명배금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명배금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기 써있는 평안도의 가도에 주둔한 요 모문용을 지원해주거나 이랬잖아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정묘호란이 여기 있는 거죠. 마에 있는 거죠.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개칭하고 나서는 요러고 요 뒤에 바로 병자 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연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건 연도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나가시노던 투 1575년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으면 임진왜란이니까 1592년부터 98년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도막부 수립은 1603년이고요. 사로우 전투 1619년이죠. 인조반정 1623년이고 병자 여기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개칭한 것도 163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 1627년 사건이니까 마에 들어가요. 이거 연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연도 없이도 수능장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가 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만에 조금 앞쪽에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 왕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서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된 뒤에 유랑하던 끝에 왜구로 전락한 무사들이 적지 않았대요. 얘들아, 일본에서 요시노와 교토로 분열됐던 조정이 통일된 뒤에 사실 교과서에서 요시노와 교토라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았어도 사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으면 이 단원 잘 풀었으면 요시노와 교토 자주 봤잖아요. 근데 일단 조정이 분열됐을 때 얘들아, 센고쿠 시대는 조정이 분열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조정이 분열됐던 요 시기 남북조 시대죠. 자, 남북조 시대면 통일이 됐대. 얘들아, 남북조가 통일이 됐대. 그러면 연도 좀 기억하자고 했어요. 조선건국이랑 똑같은 1392년입니다 그리고 통일되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쇼군 때인데요. 야, 여러 무사들이 적지 않았대. 이들을 포함한 왜구가 바닷가에 출몰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등 피해가 극심했대요. 이에 가는 장수 등 연해의 방비를 경고히 하면서 백성들이 바다로 나가는 걸 더욱 엄금하였대요. 더욱 엄금하였다는 건 원래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해금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언제 때예요?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 때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무로마치 막부 때니까 지금 뭐 장수라던가 이런 지명을 통해서도 느낌이 올 수 있고 해금 정책을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왜구들이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주변에 조선도 있을 거고 사실 이때는 조선,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고시기죠. 그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명나라도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이런 지명이라던가 해금 정책을 엄금했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명나라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가 명이라면 명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본다면 1번 류큐의 조공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류큐는 나중에도 몇 번 더 문제에 등장을 할 거니까 자, 1번 이거 류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를 했을 때 쓰진 않을게요. 뒤에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조공무역만 했을 때 주변 나라들과 1년에 조공무역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류큐는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의 횟수에서 좀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막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조공을 할 수 있는데 류큐는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명나라로부터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들에게 팔 수 있었겠죠. 즉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명나라 조공무역 시기에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중반 정도로 가면서 명나라 상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나가가지고 장사하는 거 정도는 16세기 후반에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류큐가 처음에는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가 이거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쵸? 명나라가 해금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금을 조금 완화했잖아. 그래서 류큐는 중개무역이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교역망의 발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개념 중에서 그냥 조공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만 딱
잘라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대월에 쩌능다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면 항상 왕조로 물어보면 요거는 몽골의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 때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줍시다. 자주 나오니까 이제 지겹죠. 1274년에 한번 요거는 일본이죠. 나도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총 3차례였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연도를 3차례를 다 외우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3차례고 시기는 그냥 13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 걸쳐 있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한 건 조선이었고 조선 세종시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요 언저리쯤이 맞아요. 시기적으로는. 근데 왕조에 대한 질문이니까 조선이니까 틀렸죠. 자, 4번 심패발급이면 에도막부죠. 에도막부니까 훨씬 더 시기도 뒤고 이제 왕조로서 안 맞습니다. 심패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5번 정치 세력을 진압한 후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한 후 천계령을 해제하였다. 일단 바로 강희제부터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강희제는 청나라 왕조 때니까 이것도 아니죠. 1684년이었습니다. 천계령 해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수능 9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막부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만 보더라도 서민문화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사실 문제 보면 되죠. 자, 이막부에서는 기존 지배층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 나타났대요. 문학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처럼 자연 풍경이나 생활 모습을 표현한 판화, 이게 힌트예요. 판화가 유행을 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지금 쓸게요 그냥 우키요에라고 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키요에 작가로서 가시스카 호쿠사이도 봐두면 좋아요. 근데 뭐 일본인 이름을 외우기가 어렵다면 뭐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판화니까 판화로서 찍어내는 거니까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게 서민 문화로서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하죠. 그러면 우키요에가 발달했던 요 문화 우린 조닌 문화라고 부르고 요 때문에 에도 막부 시기니까 에도 막부 시기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서민 문화로서 판소리나 탈춤 맞죠? 2번 불경득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할 수 있죠. 그런데 대안탑이 만들어졌으면 요거 7세기 언제 때요? 당나라 때. 누구와 관련됩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시기가 너무 앞이잖아.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죠. 자, 볼게요. 대규모 편찬 사업 등으로 고증학이 발전하였다. 이거 청나라 때니까 겹치죠. 대규모 편찬 사업, 고증학 발전에 중요했던 대규모 편찬 사업 뭐 있어요? 서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 언제 때요? 걸륭제 때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가부키라던가 불라쿠라던가 가부키 뭐 이런 여러 인형극이라던가 또 뭐 있죠? 뭐 가면극이라던가 이런 대중공연이 유행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읽기와 셈법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 전에 한번 나왔었죠. 약간 일본판, 에도막부판 서당 이라고 보면 되는데 읽기나 셈법 등을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맞아요. 사실 조선이라고 바꿔놓고 한국이라고 바꿔놓고 서당의 교육이 확산되었다 이런 것도 맞죠. 초등교육이 발달하면서 교육 수준의 확대라고 하는 게 서민문화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우리 교과서에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2021학년 수능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주로 활동했었던 서양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양인들. 어떤 서양인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 그다음에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선교사 마테오 리치인데요. 5글자 맞춰놓죠. 이거 일반적으로 글자 수를. 선교사의 약 28년간의 주요 활동이래요. 자, 물라카를 출발해서 중국에 도착을 했다. 아직 모르겠어. 성당을 짓고 선화사라고 하는 현판을 달아뒀대. 아직 모르겠어요. 자, 백록동 서원에 초청받아서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얘기했대. 이거 선교사 맞잖아.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천주시리를 간행했대. 이게 힌트죠. 천주시리라고 하는 자, 크리스트교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고요. 요 천주시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하학 서적을 번역했대요. 여기까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기하학 서적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학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기하학 원본이라고도 하고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한 거죠.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랑 이거 누구랑인지도 같이 기억해 줍니다. 당시에 중국인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기하원본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테오 리치, 아담 샬은 먼저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마테오 리치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렇게 꼭 기억합시다. 명나라 말기입니다. 명나라 말기예요. 아담 샬은 특히나 청 초반이에요. 청 초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 이 문제 뭐 물어보고 있어요? 선교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맞는 거. 즉 마테오 리치가 언제 활동했냐는 시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명말이에요. 청으로 넘어가면 안 돼. 명말로 볼게요. 1번 온인의 난에 가담하는 무사. 얘들아, 명말이면 몇 세기 정도니? 명이 몇 년에 망해요? 1644년. 이거 기억하셔야 돼. 1644년인데 명이 멸망할 때면 17세기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넓게 잡아줘도 16세기 후반 요 정도로 잡아줘야 돼. 사실 28년간이니까 여기까지 잡으시면 돼요. 대체로 한 17세기 초중반이라고 잡으시면 된단 말이야. 좀만 더 앞으로 써볼까? 17세기 초중반이라고 잡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온인의 난에 가담하는 무사. 자, 타이틀 붙여봅시다. 무로마치 막부 말기고요. 뭐의 시작? 센고쿠 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세기 중반이고, 이것도 솔직히 양보 많이 한 거고요. 여러분들 1467년부터 77년까지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소금을 판매하는 휘저우상인. 요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3-3단원에 상공업의 발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명청시기 전체에 걸쳐서 활동했던 전국 규모의 상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상인 등의 대표적인 상인들이 산시상인, 그리고 여기에 써있는 휘저우 상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 때도 활동하고 청 때도 활동해요. 그럼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명 말이어도 이 사람도 활동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시기에 걸쳐 있는데 답이 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타겟팅을 잡아가지고 기억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삼포외란을 진압하는. 자, 삼포외란 1510년인 거 몰라도 일단 뭐부터 기억하자 그랬어? 센고쿠 시대 때 조선이 고생했었던 대표적인 사건 2개, 삼포외란과 을묘해변, 요렇게 좀 타이틀 잡아서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1510년 16세기입니다. 16세기 초반. 시기 안 맞고요. 자, 4번.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합시다. 이게 자주 출제돼요. 단천에 회취법 발명을 보고하는, 그 이제 발명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막 발명된 시기예요. 여러분들 봐봐. 광산에서 회취법은 뭐냐면 연은분리법이라고도 해요. 연은분리법. 그래서 은을 생산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은분리법을 개발한 게 어디냐면 놀랍게도 조선입니다. 교과서마다 다 써있어요. 이거 엔간하면. 조선인데요. 언제냐면 왕으로는 연산군 때예요. 근데 연산군 때라는 건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연도로는 1503년이에요. 이제 막 발명됐을 때가. 근데 조선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게 은 생산이 늘어봤자 명나라에서 어떤 곡물로 요구할 일들만 좀 많아지니까 생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치법, 연은분리법이 어디에서? 일본에서. 요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일본의 은생산이 증가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찌됐든 자, 조선에서 막 발명됐었을 시기가 언제예요? 16세기 극초반입니다. 그래서 시기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회치법, 연은분리법이 은과 관련되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조선에서 발명됐다는 거 기억하고요. 16세기 초반이에요. 뇌의 용량이 남아있다면 1503년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5번.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죠? 지정은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농민이면 지정은제 전국 실시 언제라 그랬어? 18세기 초반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문제 요런 거. 소금을 판매하는 휘저우상인, 어려운 선택지는 아니에요. 휘저우상인은 모르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볼 자격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휘저우상인, 산시상인이 명청 전체에 걸쳐서 걸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15번 가유학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 저런 식으로 물어보면 뭐 대체로 성리학 물어보는 거긴 한데 뭐 양명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래로 그들의 학통을 전수받아서 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대요. 그럼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 그냥 성리학이죠. 그런데 좀 더 읽어볼게요. 근래에는 오규 소라이가 복고의 학문을 주창했대. 이 사람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오규 소라이. 그 에도막부 후기에 가면 고학이라고 하는 흐름과 국학이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교과서에 써 있는데요. 요 고학은 옛날 학문, 초기 유학으로 공자맹자 시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오규 소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복고의 학문은 주희가 집대성한, 요것도 힌트죠. 성리학이죠. 아닙니다. 그 학문은 주희의 경전 주석에 의하기보다는 옛 경전을 중시합니다. 이건 지금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오규 소라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고학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 헷갈리지 마세요. 주희의 주석을 따르지 않고 경전을 읽는다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리학적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성리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1번 옳지 않은 것은이죠, 여러분들. 요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번 일본의 다이오 율령 반포에 영향을 끼쳤다. 무슨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남송 때 만들어지잖아. 다이율령 701년이잖아요. 이거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 고마운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2, 3, 4, 5번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야? 성리학에 해당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몰랐던 거 있으면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3, 4, 5번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남송 이후 소학복음, 사서집중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4번 조선에서 서원을 통해 지방사회에 보급되었다. 향약도 같이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5번 에도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 정비에 이용되었다.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용되었다. 이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야시 라잔이에요. 이걸 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에도막부 초기에 각종 제도와 의례를 성리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 하야시 라잔입니다. 그리고 후지와라 세이카는 하야시 라잔의 스승이죠. 후지와라 세이카 다시 한 번만 기억하자면 후지와라 세이카 썼던 책 뭐 있어요? 사서 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서를 만들게 되고, 이때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잡혀갔었던 우리나라 성리학자인 이 강항과 교류를 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기역 니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1번 기역 니은 이렇게 써놓고, 귀국, 너희 나라가 크리스트교 포교를 금지했대요. 지금 금지한 데 이어서 쇠국령, 즉 나라 문을 닫아 걸었어요. 교역을 제한을 했대. 그런데 지금까지 200년간 본국,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허락을 해줬대요. 근래에 영국이 중국에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선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렸대. 증기선이 만들어진 이래 서로 멀었던 나라들이 가까워졌고, 이러한 시대에 혼자서 문을 닫고 세계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도 뭐가 필요해요? 유추가 필요해요. 추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크리스트교 포교도 금지했고요, 쇠국령, 즉 나라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 이 나라랑만은 교역을 계속해서 지속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특히 쇠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거긴 한데, 요걸 통해서 지금 에도막부구나. 에도막부가 휴인장무역을 통해서 크리스트교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포르투갈 상인 내양 금지 때려버렸죠. 쇠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랑만 교역을 해줘요? 네덜란드랑만 교역을 해주잖아. 그래서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해내야 됩니다. 왜? 평가원에서 수능에서도 이 정도는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 뭐 얘기하는 거야? 에도막부인 거죠. 특히 이제 일본이라고 좀 넓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자, 니은은 네덜란드인 겁니다. 즉 네덜란드에서
일본에 보낸 문서예요. 지금 이거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1번 초량회관을 통해 인삼을 수출하였다. 여러분들 요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으면 기억합시다. 초량외관은요. 여러분들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무역을 했으면 어느 나라예요? 조선이죠. 자, 그럼 조선에 있었던 외관은 맞는데 언제의 외관이냐? 이렇게 기억합시다. 기유약조 이후에 만들어진 외관이에요. 초량외관은 무조건 그렇게 출제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즉 기유약조면 언제야?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에서 광해군 때 1609년에 에도막부와 무역을 재개하고 나서 만들어진 외관이 초량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무조건 이거는 에도막부 때예요. 에도막부 때. 자, 그런데 초량외관을 통해서 인삼을 수출했죠. 수출이면 인삼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요? 조선에서 일본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일본이 인삼을 막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이면 기역은 아니죠. 왜? 이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니까? 조선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시박사 당송원이라고 했어요. 당송원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선 송원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3번 바타비아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이거 아까 정리했었죠? 자, 니은은 네덜란드니까 바타비아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에스파냐, 포르투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무역 거점을 삼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다루고 있어요. 왜? 지금 수능에 그게 답이잖아, 답. 그쵸? 그러니까 답 3번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겠다. 이거 누구예요? 에스파냐였죠. 에스파냐였습니다. 16세기 중반이었고요. 16세기 중반 1565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마닐라 건설은 어쨌든 16세기 중반 정도인 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무력 시위를 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죠. 그러니까 페리 제독을 이끄는 함대를 일본에 파견했던 건 네덜란드가 아니라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분들 메시지를 선택지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료에서는 이 정도 추론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1번에 초량외관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 무역 재개 이후, 기후약조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에 바타비아, 그리고 포르투갈은 어디? 물라카 점령한 거, 마카오, 그리고 명나라에게 이제 마카오 거주권 획득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에 써있듯이 에스파냐는 어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해서 갈레온 무역을 전개했다는 거, 요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21학년도만 보더라도 육구 수능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좀 시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2022학년도, 2023학년도로 가면 조금 더 그 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2021학년도에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이걸 좀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2022, 2023학년도에서 조금 더 내용을 정교화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2021학년도가 길었네요. 뒤에서는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좀 짧아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2022학년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